안녕하세요. AI 부동산 가이드의 김태은입니다. 이 미국의 메이저 리그에서는요, AI 빅데이터를 통해서 선수들을 훈련한다고 합니다. 그 선수의 기량을 파악해서 약점은 최대한 보완하고 강점은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최고의 선수로 훈련시킨다고 하는데요. 이 AI가 도입되고 나서 메이저 리그요, 더욱더 풍성하고요, 또 다이나믹해졌다고 하네요. 그런데요, 이 AI가 부동산 시장에도 왔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 AI 부동산 가이드를 통해서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또 AI가 접목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공 투자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겠죠? 여러분 준비되셨으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요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관심 지역 혹은 아파트가 궁금하시다면 전화 주세요. 전화번호 02-2077-6357번 그리고 문자 번호는 013-3366-8290번 열려 있습니다. 저희 AI 분석을 통해서 싹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AI 부동산 가이드 출발합니다. 네, 어디서도 듣도 보지도 못한 신개념 부동산 이야기가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국내 1호 부동산 빅데이터 AI 전문가가 나와 주셨는데요. 바로 데이터 노즈의 김기현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정말 궁금하고 기대에 찼습니다. 저 열 손가락에 링을 끼고 싶거든요. 어떤 네. 링일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 키링이요. 아파트 부동산 키. 키링이요. 네. 키링 끼는 게 제 소원인데 네. 오늘 한번 그리고 한 달 동안에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제가 네. 키링을 하나라도 낄 수 네, 있도록 가능할 것 도와주시기 같습니다.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AI 빅데이터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잖아요. 네. 앞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해 주실 건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내용을 중심적으로 보면서 방송을 봐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검토를 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사람으로 따지면 성격 데이터는 어떻고 능력 데이터는 또 어떻고 또 어떤 학벌 데이터는 이렇고 그래서 이런 각각의 데이터들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체크를 해서 그래서 향후 어떤 그 지역별 부동산 전망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를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예상이 가능해요, 정말로? 네, 가능합니다. 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부동산 시장을 달군 이슈들부터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네 가지의 이슈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4월에 5만 2천 가구가 분양 예정일 것이다. 전년 동월 대비 3배나 증가한 수치다라는 뉴스가 있고요. 또 서울 아파트값이 10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라는 반가운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에 맞아요. 이 이야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도시숲 가구 그리고 행복주택이 들어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환영해 주시고 계시고요. 또 수도권 미분양 굉장히 좋다. 잘 나가고 있다라는 이슈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이슈 중에 어떤 이야기를 좀 다뤄볼까요? 저는 사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뭘까요? 뭘까요? 서울 부동산이요. 서울 부동산 값이 네. 하락 전환했다라는 소식이 있던데 많은 분들이 네. 진짜 하락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죠. 잠깐 눌린 건지 네.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오늘 이제 제가 데이터로 정확하게 제가 네.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요. 네. 아마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데이터를 아마 확인하시게 되면 대략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진짜요? 그러면 잠시 후에 강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우리 국내 1호입니다. 국내 1호 부동산 빅데이터 AI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특별한 부동산 이야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날게요.
네, 국내 1호 부동산 빅데이터 AI 전문가에게만 들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주제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눌까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빅데이터로 바라보는 경제 그리고 그 안에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대표님 아까 우리 서울 집값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10개월여 만에 하락 전환을 했는데 네. 3주 연속 약세를 보인 강남 3구가 네. 또 하락세를 주도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이야기 또 분석해 주시는 거예요? 네네. 데이터로 보면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네. 이제 인생은 수없이 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자, 이런 인생에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면 과연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인생에 있어서의 수많은 선택 중에 가장 비싼 선택은 바로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정말로 인생이 너무나도 많이 달라지는 경험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내 집을 내가 언제 살 건지 그리고 어디에 살 건지 이 의사결정 하나로 똑같은 배경에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5년 뒤에 10년 뒤에 인생이 너무나도 많이 달라지는 것을 봐왔고요. 저 역시도 여기에 대한 어떤 의문을 해결하고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왔지만 그 어디에서도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았었고요. 그렇게 해서 바로 데이터에서 답을 찾기 시작을 했고 그런 과정을 5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 알파고라는 니치고를 만들게 됐고 그 니치고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강의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구매 의사 결정을 하실 때 과연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고 계신가요? 혹시 뉴스를 보고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공인중개사 분들을 통해서 하고 계신가요?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기는 하겠지만 이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아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가 뭔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부동산 빅데이터라는 것은 뭐냐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가 뭔지 그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시각화를 하고 이런 것들을 AI 기술을 통해서 향후에 이쪽 부동산 아파트 시장이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건지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알파고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에는 뭐가 있냐면 시세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주 물량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금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분양 데이터가 있고 또 사람들의 소득, 대출, 또 대중 심리, 글로벌 경제와 같은 굉장히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이 어떻게 보면 AI 믹서기라고 하는 기계에 들어가서 결론을 아주 쉽게 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에도 빅데이터 AI 시대가 왔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개인적인 지식이나 경험만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셨다라면 앞으로는 부동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을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앞으로 4주 동안 8번에 거쳐서 제가 대한민국의 17개 시도에 대해서 다양한 데이터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설명을 들으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각 시도별로 아파트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마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2010년대 초중반에 정말 오랜 기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정말로 참 의아스러운 게 뭐냐면 그 어떤 누구도 부동산 시장이 현재 비싼지 싼지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모든 투자의 기본은 고평가되었을 때 매도하고 저평가되었을 때 사는 게 모든 투자의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아파트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주식시장에 같은 경우에는 퍼나 PBR처럼 어떤 기업의 이익과 어떤 자산의 이런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해당 어떤 주식의 종목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단 거의 없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부동산 시장에도 이런 어떤 저평가나 고평가 정도를 알 수 있는 데이터가 뭔가 없을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부동산 알파고인 리치고의 세 가지 인덱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매매 전세 저평가 인덱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부동산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를 전세로 가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세는 그 어떤 누구도 투자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100% 실제 수요가 움직이는 만큼 전세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전세 가격이 움직이는 것을 본질적인 가치로 본 거고요. 그래서 이 본질적인 가치인 전세가 움직이는 것 대비해서 매매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나름의 계산식을 통해서 이 저평가 인덱스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저평가 인덱스가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를 역사적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전후에는 지방 아파트 시장에다가 투자를 하셨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를 아마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수도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는 아마도 매도를 하셨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어떤 부동산 이런 의사결정을 하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자, 이 데이터는 2008년 3월 달, 즉 금융위기가 터지기 바로 몇 달 전에 이 매매전세 저평가 지수가 나와 있는 차트고요. 보시는 것처럼 인천과 경기도와 서울이 15, 16, 17위로 전국에서 가장 최하위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9.8%, 경기도는 마이너스 26%, 그 다음에 서울은 무려 마이너스 35%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실제 사용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가 35% 고평가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평가된 자산은 매도를 하고 저평가된 자산을 사야 되겠죠. 그렇다면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과연 저평가 대수는 어디였냐? 전남과 전북과 광주광역시와 제주도와 강원도, 경북 이 정도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평가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평가인 수도권을 팔고 만약에 저평가인 지방의 아파트를 샀다라면 굉장히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아마 하실 수 있으셨을 거고요. 자, 시간이 흘러서 2014년 한 중순 정도로 가보겠습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서울 아파트 시장의 바닥이 언제였냐? 그 바닥이 바로 2014년 초중반이었습니다. 근데 2014년 초반에 아마도 서울의 아파트를 사셨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의사결정을 하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는 2014년 3월 달에 매매전세 저평가 지수 데이터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과 경기도가 57%, 55%로 전국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 매매가가 실제 사용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55%에서 57%나 엄청나게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이 매매전세 저평가 지수가 굉장히 어떤 특정 시점에서 그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마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거고요. 자, 그렇다면 2020년 3월, 그러면 지금의 기준은 어떤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8위 맨 꼴등이 누구죠?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이 지금 18.6%가 지금 고평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세종, 대전, 광주, 경기 순으로 고평가가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저평가인 곳도 있습니다. 2020년 3월 현재 저평가인 곳은 충북과 경북과 전북과 충남과 경남과 강원도입니다. 그래서 2008년 초반과 같이 굉장히 유사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몇 곳은 상당히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셨고요. 그 다음에 서울과 몇 곳의 어떤 광역시는 좀 고평가돼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 매매전세 저평가 인덱스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데이터를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 데이터는 뭐냐면 바로 이 KB 부동산에서 매월 내보내고 있는 이 월간 부동산 통계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PIR 데이터라고 해서 주택 가격 대비한 소득 대비한 주택 가격 데이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요 빨간색이 바로 소득 대비한 이 주택 가격 지수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이 밑에 있을수록 소득 대비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저렴한 것이고요. 이 차트가 빨간색 차트가 위에 있을수록 소득 대비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고평가된 거죠. 그래서 이 차트를 보더라도 2013년 중순부터 2015년 말까지가 이 KB부동산에서 발표하는 이 PIR 소득 대비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낮은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때가 결국에는 서울 아파트 가격을 살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시기였다는 것이 바로 이 데이터로도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2019년 연말 가장 최신 데이터는 없고요. 가장 지금 최신 데이터가 2019년 연말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보시면 지난 10년 중에서 현재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서울의 지금 아파트 매매가는 사람들의 소득 대비해서 지난 10년 중에서 가장 높다. 그리고 금융위기가 터졌을 당시에 그때보다도 오히려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사람들의 소득 대비해서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만큼 지금 서울의 아파트가 매매가가 지금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데이터인 매매전세 저평가 인덱스로도 서울이 지금 가장 저평가인 곳으로 나오는데 두 번째 데이터인 KB에서 발표하는 이 PAR 데이터로도 서울의 아파트가 지금 상당히 좀 고평가되어 있구나. 이렇게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 저희가 살펴볼 데이터는 바로 이 주택 구매력 지수라고 하는 데이터입니다. 이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라는 것은 뭐냐면 대출 금리, 그다음에 사람들의 소득, 그다음에 주택 가격 요 정도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사람들이 대출을 끌어다가 그래서 대출을 내가 이자를 상환하는데 얼마나 그 상환하는 부담이 없는지를 체크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 HAI라고 하는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가 높으면 높을수록 대출을 끌어다가 집을 사는 게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반대로 주택 구매력 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대출을 끌어다가 내가 아파트를 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 이자가 줄어드니까 서울 아파트를 사는데 굉장히 부담이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코끼리라는 부동산 시장에서 코끼리 코만 보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정확한 그림을 보려면 금리보다는 이 금리 데이터가 포함이 된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해당 지역에 대한 부동산 시장이 지금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훨씬 더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지역별로 한번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서울의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도 보시는 바와 같이 2013년부터 2015년 말까지가 가장 높습니다. 즉 이때가 대출을 끌어다가 서울 아파트를 사는 게 가장 부담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게 맞았었고요. 자, 그런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주택 구매력 지수가 2009년, 10년과 거의 유사합니다. 지난 10년 중에서 가장 지금 안 좋죠.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지금 서울 아파트를 대출 끌어다가 사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다. 근데 그게 요 뒤에 막대 그래프가 뭐냐면 바로 주택담보대출 금리입니다. 막대 그래프가.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추세적으로 계속 떨어집니다. 금리가 떨어지는데 집을 사는 거는 지금 10년 만에 거의 가장 부담스러울 정도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지금 서울 아파트가 상당히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소득 대비한 주택 가격 데이터와도 일맥상통하는, 그래서 이 데이터도 지금 봤을 때 서울의 아파트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경기도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는 보시는 것처럼 지난 10년의 평균치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서울만큼은 고평가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13년 중순부터 15년 말까지가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어서 사기 가장 좋았던 시기이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아직은 괜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또 워낙 넓기 때문에 물론 고평가된 곳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만 찾는다라면 충분히 지금 사시기에도 괜찮은 매력대가 있다라고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요. 다음에는 6대 광역시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대 광역시는 인천과 지방의 광역시를 포함한 데이터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광역시 데이터는 굉장히 이제 변동폭이 좀 심한데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인천과 지방에 있는 광역시의 이 흐름이 상당히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2009년, 10년에 아마도 투자를 했다면 굉장히 이제 좋았을 거고요. 그래서 2009년, 10년에 6대 광역시의 주택 구매력 지수가 저렇게 높았던 거고요. 지금은 한 평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광역시별로 조금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에 있는 인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광역시 중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반면에 광주나 대구광역시는 상당히 좀 고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대전은 2018년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매우 저평가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급속도로 지금 고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전광역시는 실거주라 할지라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진짜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아주 좋은 곳을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지역이 바로 어디냐 하면 바로 기타 지방입니다. 예, 기타 지방의 데이터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기타 지방이라 함은 광역시와 수도권 빼고 나머지 지역들을 통틀어서 기타 지방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정확한 기타 지방이 어딘지는 앞으로 4주 동안에 걸쳐서 방송이 될 내용을 꾸준하게 아마 들으신다라면 내용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기타 지방은 2010년과 2011년 초반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높았던 시기였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구매력 지수가 저렇게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타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때는 샀다라면 굉장히 아주 저평가된 시기에 적절하게 사셨을 거고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 기타 지방이 그동안 4년, 5년 동안 계속 내리면서 이 가격이 매우 많이 떨어져서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아주 많이 지금 좋아졌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지금 최고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기타 지방에 혹시라도 실거주로 고민을 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라면 저희 방송을 꾸준하게 들으시면 아마 상당히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대표님, 좀 네. 궁금한 게요. 네. 그 매매 전세 저평가 인덱스도 그렇고 PIR도 그렇고 서울은 고평가되어 있고 또 네. 주택 구매력 지수는 또 서울은 최악이라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못 사는 거가 서울 지역 좀 분석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네. 이제는 네. 다양한 데이터별로 네. 지금은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드렸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네. 각 시도별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로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서울 데이터를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의 최근 흐름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 데이터에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데이터 출처를 내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있고요. KB부동산이 있는데 이 데이터 출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데이터가 다른데요. 어떤
시간의 한계상 일단은 KB부동산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부동산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은 지금 매매가는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상승폭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전세 가격도 여전히 올라가고는 있지만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시군구 데이터를 봤을 때 한국감정원 데이터를 봤을 때는 지금 15억 이상짜리 아파트가 많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이곳은 이미 매매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 데이터로 명확하게 설명이 좀 되고 있고요. 일단은 시도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데이터는 서울의 매매전세 저평가 인덱스 추이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현재까지 이 저평가 인덱스가 움직여 왔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평가 인덱스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가 사용가치인 전세보다 저평가된 시기라는 거죠. 즉 이때가 0보다 클 때가 서울의 아파트를 살 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2017년 한 말 정도까지가 0보다 컸었던 시기고요. 이때가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기였고 최고로 좋았던 시기는 2016년 초반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매매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면서 저평가 인덱스가 아주 많이 떨어져서 거의 20% 가깝게 현재는 매매가가 고평가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데이터는 뭐냐면 아까 이제 KB 부동산 데이터로 소득 대비한 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의 비율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저희 회사에서 만든 이 소득 대비한 아파트 가격 추이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용된 소득 데이터는 사람들의 어떤 실질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처분 가능 소득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2004년부터 시계열 데이터가 보이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07년, 8년이 서울의 아파트는 소득 대비해서 가장 비쌌었습니다. 그리고 14, 15년이 소득 대비해서 가장 쌌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사상 최고치는 아니지만 상당히 지금 한 어깨 이상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데이터로도 봐도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사람들의 소득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어깨 정도 지금 이상 올라와 있다. 이렇게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요. 자, 세 번째 저평가 인덱스는 뭐냐면 바로 물가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실물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가는 것을 본질적인 가치로 봤고요. 하지만 물가가 이만큼 올랐는데 아파트 가격이 이만큼 올랐다면 그만큼을 어떤 고평가 된다라고 본 것이고 반대라면 저평가라는 원리를 가지고 이 물가 대비한 아파트 저평가 인덱스를 만들게 됐고요.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2007년과 2008년에는 굉장히 빨갛죠. 그리고 퍼센티지가 많이 났습니다. 즉 저때가 바로 물가 대비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고평가되었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13년, 14년이 보시는 것처럼 물가 대비 저평가 인덱스 막대 그래프가 초록색이죠. 초록색이고 높죠. 그만큼 물가 대비해서 서울의 아파트가 굉장히 저평가되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죠? 2018년 연말서부터 물가 대비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고평가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로부터 1년 지금 4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놓고 봤을 때 과거에도 2006년 4월에 처음으로 물가 대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고평가로 들어갔는데요. 그로부터 2년 정도 후인 2008년 4월 달, 5월 달 정도가 서울의 아파트의 고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가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로 본다라면 유추해 본다라면 2018년 12월 로부터 2년 뒤라면 올해 연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 연말 정도 어느 즈음이 서울의 아파트의 고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물가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득, 그다음에 매매 전세, 저평가 이런 다양한 저평가 인덱스 세 가지가 다 모두 지금은 서울의 아파트가 분명히 어깨 이상으로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전세가율입니다. 전세가율은 뭐냐면 전세가 나누기 매매가죠. 그래서 전세가율이 올라가실 때 그리고 전세가율이 높을 때 아파트를 사신다라면
굉장히 이제 성공적인 그런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때가 보시는 것처럼 2014년, 15년, 16년 그리고 지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전세가율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내려오고 있다는 건 뭐냐면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가 지금 훨씬 더 빨리 지금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아파트 시장에 버블이 계속 끼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세가율이 많이 지금 내려와 있는 시점에서는 실거주를 하시더라도 조금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매와 전세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매 수급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어떤 매수세와 매도세를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고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차트에서 파란색은 바로 사람들의 매도세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의 매도세가 강해지는 거고요. 최근 보면은 요 매도세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서울 아파트의 매도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구나. 반대로 요 주황색이 매수세입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반대로 지금 매수세는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요 막대 그래프로 매매 수급 지수라는 것을 만들어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매매 수급 지수가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고 드디어 평균 밑으로 거의 지금 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지금 아파트 시장 분위기가 사람들이 물건을 팔려고 많이 내놓고 있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갈수록 지금 줄어들고 있구나.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데이터로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자, 이번에는 전세 수급을 데이터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수급 데이터는 뭐냐면 사람들이 전세를 찾는 수요가 많은지 아니면 전세로 내놓은 공급 물량이 많은지를 알 수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전세 수급이 향후의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전세 수급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전세가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전세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안 떨어지죠. 예, 전세 가격이 안 떨어지면 특별한 요인만 없으면 아파트 매매 가격도 힘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반대로 전세 수급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전세가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전세 가격은 약세를 띌 가능성이 많겠죠. 예, 그래서 매매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는 서울의 이 전세 수급 지수가 굉장히 탄탄하죠. 그래서 아직 당분간은 서울의 이 전세가는 당분간은 강세를 띌 가능성이 많겠다.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로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매 쪽으로는 조금 지금 온기가 좀 떨어지고 있지만 어떤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로는 여전히 수요가 좀 풍부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확인하실 데이터는 뭐냐면 바로 서울의 입주 물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요. 예, 공급이 많으면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반대면 예를 들어서 입주 물량이 작다라면 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막대 그래프는 지난 2000년부터 연도별로 서울의 입주 물량 이 막대 그래프 차트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서울의 지금 신규 입주 비율은 얼마냐면 3.8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서울의 아파트가 지금 100채가 있다. 100채가 있는 기존 아파트가 100채가 있는데 앞으로 새로 신규로 입주한 아파트가 3.8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신규 입주 비율을 보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 대비해서 새로 들어온 아파트가 비율이 몇 %가 되는지를 바로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3.8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양호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의 공급 물량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때에 굉장히 공급 물량이 많았던 시기가 끝나고 앞으로는 굉장히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분양을 하게 되면 공급 물량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때는 데이터가 확정이 된 게 아니고 데이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좀 유의하시라는 의미로 막대 그래프로 저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에 새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구나 이런 것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서울의 미분양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분양은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물량이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린 거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서울의 미분양은 254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주 낮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어떤 미분양으로 인한 어떤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악영향은 그렇게 많지 않다. 별로 없다. 이렇게 확인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의 지금 인구와 세대수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데이터를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3년 동안의 세대수와 인구수 차트고요. 위에 있는 차트는 서울의 세대수가 얼만큼 늘어나고 줄어드는지를 보여주는 차트고요. 밑에 있는 차트는 서울의 인구수가 얼만큼 늘고 주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세대수는 보시는 것처럼 계속 빨간색인 걸로 봐서 늘고 있고요. 지금 3%가 넘게 지난 3년 동안 늘어왔고요. 반대로 지금 인구수 같은 경우는 한 대략 2% 정도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감소하는 속도보다는 아직은 세대수가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어떤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별로 없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에 대한 대출에 대한 어떤 위험 인덱스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출 위험 인덱스는 뭐냐면 이 서울에 있는 은행권에 있는 총 예금과 총 대출 데이터를 가지고 비율로 계산해서 만든 거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주황색이 서울의 총 예금이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이 서울의 총 대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은 대출보다는 예금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요. 그 비율이 뒤에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IMF가 끝나고 난 99년, 2000년 초반이 굉장히 대출 대비해서 예금이 아주 많았던 시기고요. 반면에 2007년,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던 시점에서는 대출이 예금보다 훨씬 더 많았던 시기였었고요. 근데 지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은 아직은 대출보다는 예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출로 인한 어떤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겠다. 이렇게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데이터는 서울의 주택담보대출 데이터만 따로 떼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데이터는 서울의 예금 대비한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을 보여주는 데이터고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많은 거고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좀 위험하다란 그런 얘기죠. 그래서 2008년에 굉장히 좀 높았었고 어떤 위험의 징후로 보여졌었고요. 그다음 13, 14년이 매우 낮았었죠. 그래서 저 때가 상당히 좋았다. 이런 걸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지금도 어떤 17년 이후 정부가 어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이후로 계속 떨어지는 걸로 봐서는 아직은 어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잘 통제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저희가 데이터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의 가계대출 위험 인덱스를 좀 보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사람들의 가계 대출을 얼마나 많이 끌었었는지, 그래서 만약에 이게 높다라면 그만큼 가게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만큼 많은 대출을 썼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보시는 것처럼 금리위기 때 굉장히 높았었고요. 13, 14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쳤던 저 시점에 매우 낮았었고요.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좀 이렇게 내려오는 추이를 좀 보이고 있고 그렇게 위험한 징후는 아직은 보이고 있지 않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의 정부 정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특히나 이제 정부의 어떤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12, 16 정부 대책이 굉장히 강력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평가된 서울 아파트 시장에 떨어진 고가주택 규제 핵폭탄이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거고요. 15억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가 됐죠. 그래서 아예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15억 이상짜리는 이미 고점을 쳤고 앞으로 갈수록 떨어질 것으로 데이터로 전망이 되고요. 실제로 한국감정원 데이터로 봤을 때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15억 이상짜리가 많은 곳은 이미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자는 현금 무자만 가능하죠. 근데 이미 현금 무자는 15억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근데 만약 추가로 구매했다? 그러면은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고 보유세, 종부세도 폭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매수세는 거의 아마 없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2주택 이상의
이런 소유하신 분들은 상당히 앞으로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매도를 아마도 하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갈수록 매수는 줄어들고 매도자는 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5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는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안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자, 이번에 9억 초과 아파트들도 마찬가지로 LTV를 상당히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가 아파트가 하락으로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 9억 초과 아파트들도 결국은 하락으로 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도 올해 정도가 매도를 하기에 적정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확인되고요. 자, 그다음에 뭐 또 어떤 공시 가격이 앞으로 계속 상향이 되고 그다음에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를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풍선 효과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유동성은 풍부하기 때문에 수익을 찾아서 9억 이하의 어떤 아파트나 그다음에 저평가된 경기도 일부, 그다음에 인천, 그다음에 지방에 아마도 풍선 효과로 이렇게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 지역들에는 아무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울 부동산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매매세 저평가 인덱스 여러 가지 저평가 인덱스는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고요. 전세가율, 수급도 지금 좀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고요. 자, 입주 물량이나 미분양, 대출금 인덱스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 정책이 굉장히 또 안 좋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지금 중립에서 안 좋은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내일도 이 빅데이터로 보는 경제,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잠시 내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동산 고민 상담 준비되어 있죠.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2077-6357번 그리고 문자 번호는 013-3366-8290번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 고민들 싹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문의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에 다시 만날게요. 네, AI 빅데이터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싹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도착해 있을까요? 바로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부동산 정보 궁금하세요? 예, 지금 강서구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고요. 네. 2017년도에 2억 정도 대출을 받고 32평 아파트를 4억에 샀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앞으로 이 집값이 떨어진다면 이 집을 갖고 있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매도하고 현금을 갖고 있다가 더 저평가된 집들을 사는 게 나은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강서구의 어느 지역의 어느 아파트일까요? 예, 여기 강서구의 염창 현대 3차 아파트예요. 염창 현대 3차 아파트 향후 전망이 궁금하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대표님 바로 한번 풀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서울 이제 강서구 그러니까 염창동의 현대 3차를 보기 전에 이 강서구의 전체적인 데이터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은 이제 데이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서구는 지금 매매가와 전세가가 아주 약한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강서구의 저평가 지수를 보면 지금 서울에서 13위예요. 그래서 서울에 지금 25개의 시군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13위니까 중간 정도 되는 거고요. 지금 매매가가 대략 4% 정도 강서구는 고평가되어 있는 걸로 차트로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 소득 대비한 강서구의 주택가격 데이터도 지금 확인을 좀 해보면 아까 이제 서울은 거의 어깨 정도 왔는데 지금 강서구 같은 경우는 어깨보다는 조금 낮죠. 그래서 서울 전체적으로보다는 조금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번에는 강서구의 물가 대비한 아파트 가격 데이터를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역시도 서울 평균보다는 아직은 좀 덜 고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서울 대비해서 강서구는 조금 덜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것이 확인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강서구의 지금 전세가율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강서구의 전세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살짝 올라가고는 있지만 지금 이제 2016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지금은 한 2013년 초반과 상당히 유사한 정도로 지금 많이 떨어져 있다. 이걸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는 강서구의 지금 입주 물량 데이터를 보니까 입주 물량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없다라는 것은 강서구의 전세 가격이 앞으로도 약세보다는 강세를 띌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양호한 부분이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미분양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강서구에는 지금 미분양이 제로예요. 단 한 채도 없습니다. 매우 좋은 거고요. 자, 이번엔 강서구의 인구수와 세대수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서구의 세대수는 지금 계속 늘고 있고 지난 3년 동안 무려 7%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즉 아까 서울이 3% 증가했는데 강서구는 7%니까 강서구의 지금 세대수가 훨씬 더 많이 서울 평균보다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는 지난 3년 동안 약 1%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인구수 감소하는 속도보다는 세대수가 증가하는 속도가 서울 평균보다 강서구가 훨씬 더 좋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측면이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구체적인 아파트로 들어가서 강서구 염창동의 현대 3차 아파트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매매가고요. 밑에 파란색이 전세가입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지금 계속 올라왔고 전세가는 별로 변동이 없었죠. 그런데 3년 전에 사셨으니까 3년 전에 사셨으면은 2017년 초거든요. 그래서 2017년 초라고 하시면 아파트 가격이 이 염창도의 3차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래서 매수 시점이 너무 좋았던 시점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매매가가 굉장히 그때보다는 지금 많이 올랐죠. 자, 그래서 지금 강서구 염창동의 이 저평가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강서구에는 지금 아파트가 총 49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49등이 누구냐면 바로 이 현대 3차가 49등이에요. 그래서 강서구 염창도에서 가장 지금 고평가된 아파트다. 그렇게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지금 상당히 좀 고평가는 지금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입주 물량과 미분양이 상당히 양호하죠. 그래서 세대수나 인구수도 몰리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지금은 전세가도 상당히 빠지지 않고 괜찮은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현대 3차 같은 경우는 염창동에서 가장 고평가된 아파트 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의견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중립도 아니고 이제 매도에 가까운 안 좋은 쪽에 가까운 그래서 이런 상황이시기 때문에 아마도 대출까지 또 지금 껴 있으신 상황이고 코로나나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매도를 조금 진지하게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평가되어 있지만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네. 매도 시점으로 좀 바라보면은 코로나19에 대한 경기 변화에 대해서 네.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봐도 네. 염창동에서 제일 고평가된 아파트거든요. 이 아파트가. 네. 예. 그러면은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 또 도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신사님 잘 들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렇듯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가와 함께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또 부동산 정보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통창구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2077-6357번 그리고 문자 번호는 013-3366-8290번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지역 혹은 살고 있는 지역 혹은 아파트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내일은 네. 이제 오늘이 서울 끝났으니까요. 네. 내일은 인천 쪽으로 한번 인천이요? 가보겠습니다. 인천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인천과 아마 시간이 된다면 경기도까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데이터 노우주의 김기현 대표님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AI 부동산 가이드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에도 5시 30분에 더욱더 핫한 부동산 정보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